실장님, 네.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아 물러난 한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사과와 반성 없이 대통령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실장님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예, 제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겠죠, 생각해보지 당연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가, 즉 청와대 안보실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리잖아요. 대통령을 보필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답변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는 게 뻔한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운영위원회잖아요. 청와대가 어떻게 대통령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지. 그런 걸 묻는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렇게 대답을 듣고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2차 세계 대유행하고 있는 전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한번 묻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아마 누적 환자로 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코로나 통제 안 할 거다라고 했다가 어마어마한 언론의 질책을 받고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EU의 경우에는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의 경우 5만 2천 명을 넘어섰고요. 예. 영국은 18,000, 스페인이 18,000, 독일이 16,000, 이탈리아가 22,000, 러시아가 18,000입니다. 근데 이게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절정에 달하는 것은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쯤에 아마 최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의학 전문가들의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발빠르게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제네바 등이 봉쇄 조치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의 그 2차 세계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 지난 봄 때보다도 더 급격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재봉쇄 정책을 많은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데 다만 봄처럼 이렇게 완전히 락다운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조금은 그러니까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과 같은 그런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코로나19 세계 19로 인한 2차 세계 대유행을 앞두고 각국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약 2조 2억 달러, 2천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인데요. 예. 우리나라 예산안에 한 4.5배 정도 되는 돈을 경제 부양책에 쏟아붓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예. 공화당은 1조 9천억 달러를 예. 경기 부양책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GDP가 약 한 20조 달러니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기 부양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죠. 예. 또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경제회복기금 7,500유로를 장기 예산 계획을 세워서 유로와 장기 예산 계획 1조 740억 유로를 집행할 것을 결의했단 말이죠. 이런 이유들이 뭔가, 이런 확대 재정을 하는 이유들이 뭔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침체된 어떤 내수나 기업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방역만이 경제 회복에 그리고 민간 경제 활력을 북돋우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재정 금융 정책의 적극적 시행과 함께 방역의 성공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방역에 성공해야 되고요. 거기에 정부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이런 중산층과 서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죠. 예. 또 청년들은 사회 진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실업자,
장애인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단 말이죠. 예.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도 확대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예. 재난지원금도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지원금을 낸 거고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가들은 좋아요. 신용평가들은 굉장히 좋고,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양호한 지표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발표된 3, 4분기가 성장률이 근래에서 10년 내로 가장 이제 급격한 어떤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 2, 3, 4분기를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회복력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생산과 소비, 수출 등 주요한 경제활동이 이른바 트리플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난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소비의 침체 부분을 강화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노력을 그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죠.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피치 이런 데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영국 등과는 다르게 신용평가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어요. 평가 등급이 뭐가 나왔죠? AA. 나왔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주요 국가 중에서는 뭐 상당히가 상위권에 있고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평가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그 시정연설에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어떤 회복에 가장 집중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미래를 선도하는 어떤 경제로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